오늘 177페이지 기한부 법률행위 봅니다. 점주 우리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행위를 만들고 법률행위가 1단계 승인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 결과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법률행위라면서 깔끔하게 하면 권리변동이 바로바로 발생하는데 여기다 혹을 붙인 거예요. 그 혹을 뭐래요? 부관이다라고 하죠. 부관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효력이 제한을 받습니다. 효력의 발생이 제한되기도 하고 효력의 소멸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이 부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조건도 있고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기한도 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은 뭐다? 법률행위 성립을 제한한다, 효력을 제한한다. 요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력의 발생을 제한하기도 하고 소멸을 제한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조건까지 본 거예요. 효력의 발생을 제한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소멸을 제한하는 조건은 해지 조건 이렇게 봤다. 그죠? 그럼 조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 요소가 필요하냐? 네 가지가 필요했죠. 조건은 장래에 도래돼야 되고 그리고 불확실해야 되고 불확실 그리고 당사자가 임의로 붙여야 되고 그렇더라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한은 뭐냐면 똑같아. 똑같은데 이 불확실을 뭐로 바꿔주면 될까? 확실. 요건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기한이 묻고 물어보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것. 여기 기한이라고. 기한. 그럼 기한에는 뭐가 있냐? 똑같아.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조건으로 치면 정지 조건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부를 할 필요 없어. 조건만 열심히 보고 기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에는 뭐가 있냐? 어리 가을 보고 하는 말이 이번 추석이 되면 예쁜 옷을 사줄게 이랬어. 고맙다. 옷 하나를 공짜로 사주는 정려 계열매면서 여기다 뭐라고? 추석이 되면이라고 부관을 붙였다. 그지? 근데 추석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예요? 9월달 넘어 발생하니까 장래에 도래될 사실이고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근데 추석이 될 때까지 옷 사달라고 소리 한다 못 한다? 못하죠.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추석이 딱 되면 뭐가 돼? 그 정지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기한을 무슨 기한이라 한다? 시기다. 정해진 기일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한다 이런 뜻이야. 시기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종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한이 도래하면 종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란 말은 끝낸다 이 말이죠. 끝난다. 그러니까 갑의 주택을 3년간 빌려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지금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죠. 근데 지금에서 보면 3년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 불확실? 확실한 사실이고 3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겠죠. 그런 것을 종기다. 종기나 만기나 같은 말이에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책을 한번 볼까요? 177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줄을 치고 성립이라면 틀립니다.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발생에 대한 기한은 무슨? 시기. 소멸에 대한 기한은 종기.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쭉 가서 장래에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 주시고 기한은 확실한 거야.
확실한 사실에 의존 기한은 부관을 말한다. 기한의 종류 밑에 내려서 시기 종기가 있죠. 시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둘 다 기한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장래에 들어가서 확실, 불확실. 둘 다 기한이니까 장래에 들어가서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확정기한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생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래에 들어가고 날짜도 딱 정해져 있죠. 확정기한입니다. 그 다음 불확정기한은 뭐 사망을 하면, 첫눈이 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런 거야. 어리갑보고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내한테 팔아라. 주택을 팔아라. 하니까 갑이 뭐래.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그 집은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누구한테 팔게? 니한테 꼭 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기로 매매 예약을 하면서 여기다 뭐라 붙였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갑의 아버지 A는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그건 모르죠. 그지? 그런 걸 말한다? 불확정기한이다. 반드시 돌아는데 날짜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불확정기한. 되겠죠? 책을 보면 어려워. 책이 참 어려워. 이게 이 책이 특징이 어려운 책이야. 그래서 하여튼 쉽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이틀 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범위령이 저분들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령이 세 가지 있었죠. 단, 어, 신 이렇게 해서 똑같아. 이것도 단, 어, 신이야. 단이 안 보이죠. 이번에 보세요. 동그래 이번에 보니까 지소 지소, 상계 이런 말 있죠. 그런 게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그 다음에 언어 있노. 밑에 3번에 수표행위 있죠. 신은 어디 있어요? 신을 찾아보세요. 1번에 있네. 가족부성 범위령이나 신분상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신분행위죠. 그런 것들은 기한을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그 다음에 동안 1번에 기한이 도래되는데 요 부분은 그 첫 번째 판례가 있어요. 당사자가 주라 한번 쳐볼까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까지 줄치고 이 판례가 조금 처음 보면 헷갈리는 판례야. 그 판례 내용이. 갑이라는 저 인천에 가면 부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평구청이 있고. 을이라는 옛날에 그 경기은행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어. 부산 경남에도 옛날에 뭐 동아은행이 무슨 동남은행이 있었나? 동남은행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죠. 그지? 또 다른 데 뭐 동아은행 이런 게 있다가 없어졌고. 한참 그런 데가 한번 있었다. 주거래 은행이 경기은행인데 연말 결산을 하니까 한 10억 정도 결손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제 다툼이 생겼어. 그러니까 부평구청에서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 하니까 경기은행에서 그럼 내가 10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게. 근데 은행이 결산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10억을 손해배상을 하긴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부평구청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다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알아들어요? 실질은 손해배상인데 형식은 뭘 하기로? 기부하는 걸로. 그리고 기부 일자는 추후에 회비를 통해서 정한다. 그리고 정한 날짜가 되면 이제 10월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회비가 되기 전에 경기은행이 파산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사자 일종이 당사자 한쪽이 사망해버렸다. 죽어버렸다. 파산해버렸다. 그러니까 회비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제인이 경기은행에 돈 받을 사람들은 2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이럴 됐을 거 아니야. 파산관제인이. 하니까 부평구청에서 10억을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그 10억은 회비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면
주기로 약속한 건데 아직 날짜를 정한 바가 없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평구청에서 파산과 안재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날짜가 정해지면 당연히 줘야 되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쪽 당사자가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파산이 됐다는 것은 죽었다 이 말. 법인이 죽었단 말이야. 날짜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이 됐다. 이때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보기 때문에 10억을 주라 주지 마라. 주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불확정한 기한을 날짜를 정한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한 때가 뭐예요?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한 때죠. 그때는 물론이고 줄을 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지금 한쪽 당사자가 파산이 돼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죠.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본다 안 본다?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본다. 그 판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대권 적어놓으면 되겠죠. 저번에 조건할 때 기대권 이야기했죠. 적극적으로는 상처담보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인수했을 거예요. 그 다음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입니다. 소급표는 없다. 그리고 줄을 쳐. 당사자 간에 소급표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이다. 줄치고. 저번에 조건은 원칙은 소급표 없는데 특약을 맺으면 뭐예요? 소급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절대로 소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급을 인정해버리면 기한을 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옷을 사주게 했는데 소급을 인정해버리면 추석 되면 아니면 지금부터 사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추석을 정한 의미가 없는 거지. 기한을 정한 의미가. 그래서 절대로 소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한의 이익. 요거는 조건에 없는 거니까 좀 잘 보시고.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 자, 예를 들면 갑이 원로부터 1억을 빌렸어. 1년간. 돈을 빌리는 계약을 뭐랍니까? 소비대차다. 이렇게 표현하죠.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뭔고?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자를 안 주기로 했습니다. 뭐요?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억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말한다. 기한의 이익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정해진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한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냐? 그럼 지금처럼 무이자 소비대처럼 누가 기한을 갖죠? 누가 이익이요? 채권자야, 채무자야? 이건 채무자만 기한을 갖습니다. 그럼 이자를 한번 줘볼까? 10%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걸 말하지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누가 기한을 갖죠? 쌍방 모두가 기한 이익을 갖는다. 이러면 되겠다. 채권자는 1년 뒤에 뭐요? 이자 10%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채무자는 이자 10%를 주면 1년간 돈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둘 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방이 기한을 갖고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처럼 누구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지가 명확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추정입니다. 간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첫째 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줄치고. 좀 허전하죠. 무슨 말이 빠졌어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 지금 빠진 거야. 그죠? 그냥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 추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그 뒤에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번복이 되는 거예요. 추정은. 그 다음에 이제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이 되죠. 무상임치가 무슨 말이에요? 무상임치 이런 거야. 갑이 쌀 10가마를 을에게 1년간 무상으로 맡기기로 했다. 이걸 뭐란다? 무상임치.
을의 창고에 무상을 맡겨놓은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이죠? 이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맡긴다. 얘가 맡긴다. 맡길 임자를 썼네. 한자를 학교 다닐 때 한자 안 배웠나? 치는 무슨 말이에요? 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치란 말이 물건을 맡겨두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계약이다. 창고에 물건을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요? 임치계약이다. 맡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임치인이라면 될까? 얘가 맡겨둔 사람. 창고업자는 이름이 뭐예요? 임을 바꿔주면 되겠죠. 수치인이란데. 수치인. 맡아둔 사람, 받아둔 사람. 또 창고 가을 또 다른 말로 뭐란다? 이 화주라고도 합니다. 화주가 무슨 말이에요? 화물의 주인 이 말이죠. 창고업자는 창고업자, 화주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물건을 맡겨둔 사람 1년 뒤에 쌀을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건 뭐예요? 채권자라고도 합니다. 창고업자는 뭐예요? 1년 동안 쌀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를 지고 계신 채무자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든지 따라가야 돼. 수치인, 창고업자, 채무자, 임치인, 화주, 채권자. 이거 누가 이익이 있지? 공짜로 물건을 맡기니까 창고업자는 아무 이익도 없죠. 근데 물건을 맡긴 화주는 뭐야? 이익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만 귀한 이익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 무이자 소비자 누구? 채무자.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방. 모두가 귀한 이익을 갖는다. 그 다음 귀한 이익 포기. 귀한 이익은 일방이 귀한 이익을 갈 때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임치라든지 무이자 소비대차는 한쪽만 귀한 이익을 갖기 때문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비를 찾아와서 돈 1억을 받으세요. 무이자 소비자. 돈을 갖고 싶다고 7일 날. 그러니까 7일 날 가비엘에게 무이자 소비자 돈 1억을 주면서 받아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은 6개월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이익을 포기하겠단 말이죠. 재무자가 지금 포기하는 거야. 기한 이익을. 하더라도 재관자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피해를 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관계없어요. 됩니다.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 쌍방이 기한을 갖죠. 그런데 7일 날 돈 1억을 가져서 받아주세요 한 거예요. 역시 재무자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6개월 기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인데 자기 마음대로 포기를 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 채권자는 이 이자만큼 1억 하고 만약에 6개월치 500만 원 이자를 가져와서 받아주세요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치 이자 500만 원을 손해보는 꼴이 되니까 값이 꼭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도 마찬가지죠. 변제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갚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기 상환 수수료 주죠. 그게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기한 이익이 일방에게 있는 때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기한 이익이 쌍방에게 돼 있는 때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따라서 채무자는 본래 이행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뜻이.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요거는 조금 외워야 돼. 388조 1호를 보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그 밑에 파산법이 나와 있죠.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 이건 민법이 아닙니다. 파산법상 쭉 가서 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이런 거예요. 가비올로부터 돈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저당을 설정 안 해줬다. 이게 뭐죠? 이호와 이거 이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럼 채권자는 12월 31일까지 기다리죠, 안 기다리죠? 변제 날짜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하라 이렇게 할 수도. 약속을 어기면 나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주택에다가 3억짜리 주택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1억을 빌렸는데 그 뒤에 주택이 갑의 자문서로 불이 나가지고 3분의 1만큼 불타버렸어. 그럼 담보 가치가 1억만큼 떨어져 버렸죠. 그럼 채권자가 뭐랄까? 다른 담보를 보충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충 안 해준 게예요. 그게 뭐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시킨 경우죠. 이럴 경우에도 채권자는 날짜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변제 날짜가 기다리지 않고 당장 동갑하라 이렇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저절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까지 보시고 그런 말이 어디 보이나? 안 보이지 그죠? 참 문제야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행성권적 기한이 상실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볼 거예요.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봅시다. 들어가서 동그라미 4번 내려봐.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 효과 줄을 치고 그 밑에 딱 적어. 즉시 변제를 청구함 이렇게 딱 적어. 180페이지 있네. 동그라미 4번. 기한이익 상실 효과 그 타이틀 밑에다 줄을 딱 쳐가지고 즉시 변제 청구 가능 이렇게 딱 적어. 그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물권법을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면 뭐로 나눈대세요? 사람과 물건으로 나눈다. 그지? 사람은 주체야 객체야? 권리 주체가 되고 물건은 권리 객체가 되겠죠? 지구상의 존재함을 두 개로 나누면 사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은 주체가 되고 물건은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누가가 뭐예요? 주체 아이가 주체.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되지. 무엇이 객체죠? 물건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가 뭐예요? 행동이죠. 항상 구조가 같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문장의 가장 기본 패턴 아닙니까? 민법 시간에 무슨 국어 공부하고 이래야 되나?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법 공부를 잘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제대로 하면 유효가 될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어중간하게 하면 지속 가능이 될 것이고 항상 구조가 그렇다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든 지속가 되든 유효가 되든 세중하게 되겠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게 물건이야. 물건의 뜻이 그렇다고.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뭔고? 소유권이죠. 그래서 갑이 100번지 토지를 소유한다 할 때 이 소유권이 물건인데 물건이 뭐고 물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 토지라는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는 권리다. 이게 물건이라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사람이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 물건의 사용권 또 소유권 또 처분권 물건을 구성하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걸 뭐란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유권이 뭐지?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라. 벌써 와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이거 시험 치러 가면 그냥 스피드.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신속, 정확. 무슨 정부용장에서 적어놓은 것 같다. 신속, 정확. 신속하게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주저주저하고 이러면 안 돼. 맞든 틀리든 그냥 풀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는 틀리더라도 또 다른 걸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그것도 틀리고 다른 것도 못 풀고 그래야 돼. 자, 첫째 줄 보세요. 물건은 줄을 쳐. 누가?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쭉 가서 뭘 한다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까지 읽었어.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한다고? 배타적으로. 배타적 봅니다. 배타가 무슨 말이죠? 그 머리를 이렇게 굴려. 배타가 뭐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지, 그지? 그럼 반대말을 생각해봐. 반대말도 생각이 안 난다? 입에 뭔가 들어왔다. 아유,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뱉어낼 거 아니야. 그게 배타라니까. 입에 뭐가 들어왔어. 달콤하면 맛있어. 그럼 어떻게?
꿀꺽 삼키겠죠. 그게 포용이라니까. 그러니까 베타 반대가 뭐야? 포용 아니야. 뱉어낸다 반대말은 뭐라고? 삼킨다. 삼킨다는 내 몸에 끌어안는다 이 말이고, 뱉어낸다 말은 내 몸에서 배쳐간다 이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베타가 뭐라고? 알긴 알죠. 알 거야. 베타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보죠. 설마 알파 베타 할 때 그 베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베타직이란 말을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말을 못 해. 네 이름이 김갑수인데 왜 그랬노? 물어보면 말을 해야 못 해. 못 한다. 못 하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리 답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은 못 한다니까. 희한해요. 물어보면 답을 못 해. 베타가 뭐라고? 베타내는 거나 배쳐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100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토지에 대해서 A도 똑같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이게 베타직이야. 베타직.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동일한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소유권이 있으면 또 다른 소유권이 생기는 것을 인정한다, 배쳐간다. 배쳐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만 있을 수 있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물 일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소유권과 소유권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그게 일물 일건주의야. 그런데 어디 와가지고 내가 1억을 맡길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주세요 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칩시다. 그럼 3년 기간 동안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을은 뭘 가지고 있다?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겠죠. 하더라도 소유권과 전세권은 배타적이다, 포용적이다. 포용적이기 때문에 두 개가 3년 동안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일물 일건지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양립이 가능하면 물건이 뭐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관계없어. 일물 일건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물 일건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양립이 가능한 권리는 몇 개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일물 일건지가 뭐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물건은 한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면 틀려. 하나의 물건에는 뭐라고?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거기 베타적 이야기입니다. 베타적. 그래서 내려가서 물건의 개념적 요소에서 재산권, 대물권 볼 필요 없고 지배권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권 줄치고, 절대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래서 둘째 줄에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도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절대권. 자, 이런 거예요. A가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해해서 토지사용을 방해한다. 그럼 갑이 뭐라 하지? 나가라 하겠죠. B가 더라도 나가라. C가 더라도 나가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누구든지 내 재산을 건들면 누구에게나 내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게 절대권이야.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채권은 뭐예요?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갑이 얼로부터 1억을 빌렸다. 10월 1일 날 변제 날짜가 됐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그게 채권인데 갑이 돈 갚을 능력이 없네. 그럼 갑이 형님한테 가서 너 그 동생이 빚은 돈 네가 갚아라. 돼 안 돼? 그건 안 돼. 채권은 상대 거이기 때문에 오라지 누구? 소비대차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 상대권이다. 그럼 어떤 것이 강한 것 같아요? 물건이 훨씬 강하죠. 그죠? 물건은 강력한 권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채권은 약한 권리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상대방에게만 주장한다. 따라서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물건이 이겠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날짜와 관계없이 누가 우선이다? 물건이 우선이다. 그게 이제 절대권에서 봐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물건의 본질 똑같은 이야기다. 그지? 지배권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배타적 지배 줄치고, 다른 건 건들지 말고 딱 내가 읽는 것만 줄을 차. 이 책의 특성이 줄을 많이 치면 떨어질 위험성이 많은 책이야. 그러니까 줄을 조금만 쳐가지고 그 조금 가지고 뭐야 어떻게든지 살림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많이 주면 감당이 돼야 한대. 돈을 많이 주면 그냥 이게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줘야 그냥 조금 가지고 이제 애기가면서 사는 거야. 짜치더라도. 그래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는 거야. 쪼달리게 합격하나 뭐 넉넉하게 합격하나 장사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되거든. 그러니까 많이 벌려고 하면 떨어진다 했죠. 많이 보고 욕심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개시험. 그러니까 60점에서 조금 더 맞으려다 노력해야 돼. 민법 한 70점 목표도 합니다. 70점. 민법 70점. 결혼 50점. 그럼 다 빨래줄에 걸리고 합격한다.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 커트라인에 합격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하늘이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도 잘해. 그 사람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중개사를 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민법 절반을 하겠다. 배타적 줄을 딱 치고 그 다음 봅시다. 하나의 물건에 줄을 쳐 양립할 수 없는 이게 포인트야. 양립할 수 없는에 동안 쳤죠. 양립할 수 없는 동안 딱 치고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까지 줄을 딱 치고 그럼 반대로 양립이 가능하면 어떻게 할까? 뭐 두 개씩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부터 한번 볼까? 물건 중에서도 제한 물건은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 물건과 양립할 수 있고 점유권도 다른 물건과 양립할 수 있죠.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3년 기간 동안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을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물일건지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고 배타성에 입에된다. 입에되는 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배타성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3번의 절대성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일물일건지가 나와 있죠. 일물일건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또 이제 돌림노래를 하네. 한 사람이 반만 이야기하면 또 한 사람이 한 구절 하고 무슨 아이돌이가 노래를 한 개를 완창을 안 하고 한 사람이 한 구절을 부르면 또 한 사람이 한 구절.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그 다음 사람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일물일건지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일물일건지. 그래서 그 첫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있죠.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그게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 개의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냐를 봅니다. 한 개의 물건. 일물 할 때 일물을 보는 거예요. 일물. 자, 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두 개로 나누면 사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사람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제발 또 남자 여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그다음 남자 여자 하려고 그랬지. 물건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 항상 민법은 이분법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둘 중에 한 개야. 두 개 나누면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면 되겠죠. 부동산 할 때 산이 무슨 말인고? 산. 재산 이 말이야. 그지? 재산. 동은 무슨 말이요? 움직인다 말이지. 부는 무슨 말이고? 못 움직인다 말이지.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 말은 땅에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땅에 딱 붙어 있다 말이에요. 땅에. 어디에 붙어 있다고? 땅에 붙어 있는 걸 뭐랍니까? 정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착이 무슨 말이야? 정해진 장소에 착이 먹고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 딱 붙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그 정착물로서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부동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고 물어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이렇게 그게 부동산의 뜻이야. 부동산이 뭐라고? 읽어라.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독립된 부동산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자, 독립부터 알아야 돼요. 독립부터. 독립 반대말이 뭔고? 또 비독립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종속사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부합. 부가 무슨 말이에요? 붙었다 이 말이죠. 합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 말이에요. 물건에 물건이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게 부합이거든. 한 덩어리 되면 부합이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독립이고 독립 떨어져 있다. 부합 붙어 있다. 붙어 하나 됐다. 저 천장을 보니까 합판이 있다 그죠?
요거 뭐 건축가들이 합판이라 안 하더라. 내가 합판했더만 그 합판 아닌데요. 썼더라. 그래 합판이라 하면 돼. 요것이 건물에 붙기 전까지는 독립한 동산이었어. 그러니까 건물은 부동산이고 합판은 동산이었고 물건이 두 개였는데 건물에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부합이 돼가지고 그냥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 흡수되는 거지. 그걸 부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합판은 독립된 물건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물을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창문틀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유리창이 저 건물에 붙기 전까지는 뭐예요? 독립된 동산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부합이 돼가지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부합이야. 부합 알겠죠? 자, 그럼 부동산에 어떤 것이 있는가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죠. 토지가 부동산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동산이야. 토지는 무조건 부동산이다. 그런데 토지를 들보다 보니까 안에 토사도 있고 암석도 있고 물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구성 분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독립이야 부합이야.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석권, 토사권 이런 건 없어. 지하수권 이런 거 없다고. 물속에 있는 온천수도 땅속에 있는 온천수도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이니까 권리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권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내 땅속에 보니까 강물이 있어. 강물. 내 땅속에 있는 강물. 금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거야. 이런 건 내 거야 국가 거야. 내 땅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국유야 국유. 따라서 땅은 내 것이지만 금덩어리는 국가 소유다. 독립이야 부합이야.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니까. 독립되어 있으니까 국가 소유해야 되지. 내 땅속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면 그건 독립이 아니죠. 그죠? 부합되어 있으니까 그건 내 것이 되겠지. 그런데 강물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권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죠.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 건물이 있겠죠. 건물은 언제부터 독립이 될까요? 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바닥 깔고, 그 다음 뭐? 기둥 세우고, 또 지붕 얹고, 벽 붙이고, 세 개 딱 갖춰지면 건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그때부터 토지로부터 독립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독립된 부동산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 독립된 부동산. 또 이런 것이 있어. 등기된 임목. 임목이 무슨 말인고? 나무인데 무슨 나무라고? 서 있는 나무 이 말이야. 서 있는 나무. 왜 서 있을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서 있겠지. 갑이 산에 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고.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A한테 매매를 통해 산을 팔았어. 그리고 산에 등기를 넘겨주면 A가 뭘 가져가요? 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겠죠. 그럼 A는 산만 가져가, 나무도 가져가. 왜 가져가지? 나무는 산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따라서 이 나무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권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산의 구성 부분이에요. 산을 팔면 뭐 토사, 암석, 나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독립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등기를 하면 돼. 그래서 숲 전체를 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산은 산대로 등기되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등기가 되는 순간 산으로부터 나무가 어떻게 된다? 독립이 돼. 독립돼가지고 산을 팔더라도 나무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도 부동산으로서 권리 객체가 된다. 나무가 지금 서 있죠? 왜 서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서 있겠지.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지. 땅에 딱 박혀 있으니까 정착물로서 등기가 되면 뭐가 돼? 독립이 돼 있죠? 정착물이고 독립이 되었으니까 뭐다? 부동산이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이 나무도 등기된 나무도 부동산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 아저씨가 대들보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 새 그루를 샀어. 목사 아저씨 걱정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무 새 그루를 샀는데 내일도 산을 팔아버리면 내가 사는 나무도 따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나무를 산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싶죠. 그런데 나무 한두 개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뭔고? 이게 맹인 방법이에요. 맹인이 무슨 말이냐면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 곳곳에 이제 팻말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팻말 내용을 보니까 백번지 토지 산은 갑의 소유인데 그 산 속에 있는 나무 중에서 반드시 특정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 밴드 칠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 빨간 밴드 칠된 나무는 3월 일부로 을에게 팔린 나무다. 이렇게 맹시를 하는 거야. 그럼 길 가는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 산은 갑의 것인데 그 산 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빨간 밴드 칠된 나무는 을에게 팔린 나무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맹인을 하는 순간 이것도 뭐가 돼? 등기된 것과 똑같이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이 되었는데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뭐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지금 포인트가 부동산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등기가 안 되더라도 맹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으로 인정이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밭을 하고 있어. 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열린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과다. 사과 요 열렸다. 사과. 근데 어리라는 청가조합 상인이 이 갑의 사과밭을 밭에를 산 거예요. 그럼 어리 산 것은 밭을 샀습니까? 밭에를 샀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될까 이거. 밭을 샀나? 나무를 샀나? 그럼 뭘 샀노? 올해 생산된 사과를 샀겠죠. 그지? 근데 상인은 걱정이 뭐예요? 오늘 내가 사과밭을 밭에를 샀는데 내일도 사과 가수원을 다른 사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사는 사과도 따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과를 독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과가 등기가 돼야 안 돼. 사과 등기부 이런 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명의를 갖추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사과밭 곳곳에다가 팻말을 또 세우는 거야. 그래서 100번지 사과밭은 갑의 소유인데 2020년도 생산된 사과밭은 몇 월 며칠부로 가락도 몇 번 중매인에게 팔린 사과밭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뭐라고 인식할까? 사과밭 주인은 갑인데 올해 생산된 사과는 을에게 팔렸구나로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밑에 경고문도 붙이죠. 땀은 죽는다 붙여놓든지 안 그러면 맹독성 농약을 살포했는데 땀 먹고 죽더라도 책임 못 진다 이렇게 거짓말 하겠죠. 그지? 농약 살포해야 안 해. 내일모레 따가지고 팔아야 될 사과에 농약 살포하면 되냐고. 그런 농약 살포할 때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안 돼. 절도야. 내 말을 잘못했어. 하여튼 그런 놈들 길어가는 사람 알아들 거예요. 그럼 등기된 거와 똑같이 이 사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밭으로부터 독립이 됐는데 사과가 움직여 못 움직여? 사과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정착돼 있잖아. 독립돼 있고 정착돼 있으니까 동산 부동산. 사과도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감정이 나온다, 그지? 사과가 무슨 부동산이 이래서 하면 안 돼. 그래서 명의를 갖춘 미분리 가실도 부동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이런 부동산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 이게 뭐 같아요? 배추다. 요거는 뭐고? 이제 상추해라. 좀 작은 건 상추, 큰 거는 배추고. 요거는 뭐고, 이거는? 잘 안 해. 이건 무다, 무. 이거 심은 거야, 이걸. 이걸 뭐란다? 무단경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밭주인이 이걸 발견한 거지. 내 거 같으면 갈아엎으면 되겠죠, 이제? 근데 이게 내 거야, 을 거야? 항상 우리 판례는 요건 을 거로 봅니다. 무단경작물은 밭주인 것이 아니고 항상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갑의 것이고 무배추는 을의 것이라는 것은 무배추가 독립되어 있다, 부합되어 있다. 독립이 되어 있다.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밭하고는 별도의 물건으로 이제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움직여 못 움직여. 뿌리를 딱 받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그리고 독립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 성질이 뭐다? 이 물건의 성질이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다. 무단경작물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경작물은 등기도 필요 없고 명인도 필요 없고 항상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무단경작물도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갑의 방치된 요 밭에 을이 이건 묻고 나무를 심은 거야. 이건 독립이요, 부합이요? 이건 항상 부합으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무하고 경작물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배추, 상추는
1년가요? 몇 달 지나면 끝나요? 한 2, 3개월 지나면 수확이 돼서 나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취지가요. 갑돈 뭘 했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놓은 잘못이 있으니까 기왕에 기다린 김에 2, 3개월만 지나면 수확을 해야 나갈 테니까 니도 방치해놓은 잘못이 있으니까 좀 더 참아주라. 2, 3개월만 참아라. 이게 수확에 나갈 때까지. 그런 취지에서 경작자의 소유를 두는 거야. 근데 나무는 2, 3개월이야. 2, 30년이야. 요걸 20년, 30년 갑니다. 근데 이걸 독립을 시켜버리면 내 땅 속에, 내 땅 위에 있는 나무가 어릴 것이라면 나무 잘라내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밭 뺏기는 거와 같다니까?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경작물은 독립된 것으로 경작적으로 보지만 나무는 나무 땅에 무단으로 식재하더라도 이건 식재한 사람 것이 아니라 밭주인 거야. 부합이야, 부합.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린 사과도 누구 거예요? 밭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심은 나무니까 내 거다. 사과도 따가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의 밭을 임대차로 빌린 다음에 나무를 심든 경작을 하든 요거는 뭡니까? 언제나 독립입니다. 이거는 임대차라는 정당한 근원을 가지고 있죠. 무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단으로 했을 때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몇 가지가 있다? 6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등기되는 부동산하고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의 차이점이 뭐냐?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담보로 설정할 때 뭐가 된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융통해 쓸 수 있죠. 그런데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은 저당 설정이 안 되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되는 것만 되죠. 그러니까 저당 설정이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맡기는 형식의 담보, 즉 양도담보를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해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 부동산 몇 개? 6개. 이거 까면 안 돼. 우리가 맹식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다고.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부동산이 뭐고 물어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거는 뭐예요? 그건 이제 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동산은 개념을 정의할 필요 없지만 부동산은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야. 부동산 몇 가지 있어? 등기되는 거 몇 개? 3개. 등기 안 되는 거 3개. 3개 등기 안 돼. 이건 메인도 등기도 필요 없어. 그렇게. 자, 책을 봐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죠. 188페이지 보고 있다. 토지. 근데 니은에 내려서 지중의 토사 암석은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이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권리 대상이 될 수 없고 띠것에 강물이 나와 있죠. 강물은 독립이야 부합이야? 독립이죠.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서 국가의 배타적 채굴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권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업권의 대상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 넘어서서 동그라미 3번에 건물 봅니다. 건물은 둘째 줄에 언제부터 독립이 됩니까? 기둥과 지붕과 벽을 갖추면 법률상 건물로 보고 그때부터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챙기면 돼. 그 다음에 4번에 임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 얼마 나와 있다. 그죠? 등기된 나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맹인방법이라 가지고 미분리 가실 동그라미치고 수목의 집단 동그라미치고 그러니까 맹인을 갖춘 미분리 가실이나 맹인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이 되어서 부동산의 객체가 됩니다. 6번에 농작물 근원 없이 줄치고 근원 없이가 무슨 말이고 무단으로 이 말이죠.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 줄치고 요 가지를 간단히 줄이면 무단경작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무단경작물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즉 등기나 맹인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된다? 독립된 물건으로서 항상 누구 거다?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농작물이라. 아까 나무는요 독립이야 부합이야? 부합이야. 구별을 잘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자, 넘어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건 그대로 읽으면 돼. 법정이 무슨 말이죠? 법으로 정한 이 말이죠. 법은 두 가지가 있어.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하는 관습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로 정하거나 아니면 관습법으로 정하는 대로 해야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 것과 간섭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하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제 법률이 있고 간섭법이 나왔다, 그지? 근데 이 간섭법은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없을 때, 법률의 규정이 공백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보충해 주는 것이 뭐다? 간섭법입니다. 법률의 공백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간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있냐 아니냐를 놓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 나와 있죠. 그 판례 보니까 기억에 온천에 관한 권리 줄치고, 아까 말한 대로 온천수는 땅 속에 있는 물은 독립이다 부합이다. 땅에 부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간섭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쭉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건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까지 줄치고, 자, 소유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간섭법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간섭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야. 공백을 보충해 주는 용어로. 그런데 소유권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간섭법상 소유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가 사도통행권 줄치고, 사도통행권. 사도가 무슨 말이죠? 개인의 토지를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사도야, 사도. 도로가 요렇게 있는 거야. 골목길을 따라가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을이 있어. 이 주택들이 요렇게 있겠지, 집들이. 근데 여기에 갑이 땅을 한 필지 가지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뺑 돌아다니니까 이제 지금 뭐니까 요렇게 길을 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다. 이게 사도야, 사도. 지금 개인의 땅에다 길을 내가지고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여기다 이제 집을 짓고 싶어. 그럼 요 길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다, 그지? 그래서 이제 갑이 길을 막고 건축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법원에다 뭘 했다고?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요 우리 통행로를 막았으니까 이걸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가만 보니까 삥 뚫려서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녀야 될까? 나무 땅을 다녀야 될까? 돌아다니지. 나무 땅을 밟으면 안 돼. 따라서 길을 막더라도 주민들이 사도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나무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소유권에 가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어. 상린관계에서. 그때는 길을 막을 수 없지만 빙 둘러 길이 있으면 돌아다녀야 돼. 나무 땅을 질러대면서 사도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리얼의 공원이용권. 리얼에 보니까 뭐 공원이용권. 그 셋째 줄에 공원이용권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공원이용권이라는 권리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원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원시 중앙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낯선 애들이 와서 놀고 있더라. 근데 어디서 왔노? 물어보니까 남산동에서 왔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러지? 남산동 애들은 남산동 어린이 놀이터에 놀아야지 이 중앙동 어린이 놀이터 놀면 안 된다. 너희 집 가거라.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원은 아무나 놀 수 있는 데거든. 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는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창설하지 못한다가 뭐냐면 종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종류관계, 내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내용관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률에서 딱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넘어가서 그럼 종류에는 뭐가 있냐 봅시다. 물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193페이지를 봅니다. 보면 물건의 분류 이래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그거부터 봅니다. 제일 밑에 내려서 점유권의 앞에다 1번 적고 점유권 1번 적고 이 점유권은 물건 중에서 껍데기 물건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야. 점이 뭐지? 점. 진다. 아이가 진다. 쭉 가니까 대나무 작대기 꼽혀있고 막 풍선 달아놓은 집에 가면 점 일어났더라. 아이가 점. 맞아요? 몰라? 대나무 안 봤어? 창원 대나무도 없고 풍선도 안 달리는가 봐. 거의 점집 아니야. 점. 점이 뭐라고? 진다. 진다.
내가 점집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내 운명이 누구 손에 쥐어진다고? 무당 손에 쥐어진다니까. 무당한테 내 운명을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진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의 운명을 진다 이 말이지. 그 점 아니야 점. 점 본다는 말 그 말이죠. 지고 흔든다 이 말 아이가. 좋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다 그죠? 근데 뭐 어휴 이 집에 초상이 나겠네 한다든지 조상 제사를 안 모셔가지고 초상이 나겠네. 구슬해야 되겠네. 찝찝해 안 찝찝해? 엄청 찝찝한 거예요. 무당이 뭐 아들이 죽는다. 남편이 가다가 비명 행사한다 소리 들어봐라. 얼마나 찝찝하냐. 구슬할까 안 할까? 그게 이제 점 당한 거 아니야. 운명을 이제 짚인 거지. 유는 뭐고 유는 있다죠. 별 의미 없고. 그러니까 점유가 무슨 말이에요? 지고 있다. 이게 점이야. 이거 지고 있다. 지고 있으면 바로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야. 점쟁이 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보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남한테 내 운명을 맡겨서 되겠냐? 그리고 점쟁이가 뭘 안다고? 설령 아는 본으로 미래를 알아가 뭐 하겠노?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점보러 가지 마. 그래도 고기 사 먹어라. 여름 되면 가는 거야.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보는 거 같아. 된다 하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네 된다더라 사고. 점쟁이가 뭘 한다고. 여러분도 점유하고 있지? 책상 글상 막 점유하고 있네. 책상 누구 거예요? 남 거죠? 남 것도 내가 지고 있으면 있는 점유권이요. 책은 누구 거고? 그것도 점유예요. 그래서 남 걸 점유하시면 다주 점유. 내 걸 점유하시면 자주 점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밑에다가 사용수익 처분 적고 사수처 적고. 사수처 적어놓으면 난주 안다. 지금은 모를 것 같아도 나중에 좀 시간이 좀 한다. 그러니까 본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다? 사용, 수익, 처분 3개입니다. 그 본권의 구성 요소 3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앞에 2번 적고 소유권이 완전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밑에 뭐가 제한 물건 되어 있죠? 제한이 무슨 말이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해. 전면적 반대말이 뭡니까? 제한적이죠. 그지? 여기 제한 물건 아니까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아까 전세권은 뭐만 지배하지? 아까 전세금 1억을 주면 그걸 받는 대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소유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뭘 줘? 소유권을 구성하는 3가지 부속품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맡겨두고 3년 기간 동안 그 토지를 뭐 한다? 사용, 수익을 한다. 이게 용익물권 아니에요.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앞에다 3번 적고 지역권 4번 적고 전세권 5번 적고 이런 식으로 사용수익권만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이 일종의 제한물권이죠. 그 다음에 밑에 담보물권 보이죠? 담보물권은 뭐냐면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렸어. 그리고 자신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1억을 빌린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그건 아니야.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파트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의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뭘 준다? 사용수익권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처분권만 맡긴다. 이게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처분권만 지고 있는 겁니다. 처분권만 제한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리고 이따가 돈을 갚아주면 어떻게 해? 처분권 돌려주고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지? 처분권 행사하겠죠. 그게 개멸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 담보물권의 특성이 팔아가지고 돈 받아 안 되는 뜻이네. 처분권을 지고 있는 게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 앞에다 6번 적고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의 계약과 관계없이 약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 이 법정이죠. 그다음에 약정 담보물권. 약정은 뭡니까? 계약으로 정하니 말이죠. 그 이제 질권 앞에 7번 적고 저당권 앞에 8번 적고. 그러니까 질권과 저당권은 질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이제 질권 저당권이 설정되죠.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동산에 매진되니까 저당권만 잘 보면 될 거예요. 법정 담보물권은 당사자가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유치권.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몇 종류가 있다? 번호가 8번까지 매겨졌죠. 8개가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이건 기초야. 이제 민법 중에서 공부를 하면서 물건 8개를 모르면 안 돼. 물건 8개. 딱. 그럼 8개 물건의 아닌 거는 뭐지? 다 이분법. 아까 항상 우리 민법은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법을 2개로 나누면 뭐가 될까? 재산을 2개로 나누면 물건 아니면 채권이라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것은 다 뭐라고? 재건이야. 그러니까 재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물건만 열심히 보고 나머지는 그냥 재건은 물어보면 되지. 자, 임차권은 물건이야, 재건이야? 8개 안 들어가면 다 재건이라니까. 임차권 재건이죠. 환매권 재건이죠. 8개 안 들어가면 재건이야. 그냥 환매권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어. 8개냐 아니냐만 보면 되니까. 공부한 요령 알겠죠? 2개니까 둘 중에 한 개니까 한쪽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시고. 반대로. 그래 공부 양식으로 될 거 아니야. 물건 8개를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 물건의 효력. 우선적 효력 되어 있죠. 요거는 조금 쉬었답시다.